자, 이제 유치권 제도 볼까요? 그런 책으로 412페이지입니다. 유치권 412페이지. 먼저 320조 조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 320조 유치권의 내용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앞에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관하여 생긴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관하여 생긴. 거기다가 이걸 쓸까요? 이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말하는 거라. 이게 결련성이에요. 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때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가 있다? 유치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7번 오실까요? 그럼 유치권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어떤 사례 생각나야 돼요? 이게 시계살이죠. 유치권 하면 제일 먼저 시계사례. 자, 먼저 7번 볼까요? 이 사람 시계 소유자인데 을에게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 수리업자 을에게 시계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면 고장난 시계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계약인데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시계 좀 고쳐줄래? 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해요. 도급계약. 그럼 이때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갑의 이름 뭘까요? 도급인. 을의 이름 뭐가 되는 거죠? 수급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사물을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건 위임계약이라고 하고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의 완성의 목적이 있는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을은 시계를 수리하고 이제 갑에게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을이 갑에게 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갑의 이름 뭘까요? 채무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 그럼 이때 요 을은 고장난 시계를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때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뭐 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유치. 자, 유치의 뜻 써봅시다. 유치는 이제 유 더하기 치입니다. 유 더하기 치. 교환에 와서 8페이지 상단. 그러니까 유치권의 뜻 첫 번째. 유치는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이죠.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치라는 게 둘치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수리대금도 갚지 않고 을에게 시계 반환 청구를 하면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에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을까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을까요?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시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걸 표현할 때 유치권이 있으면 채권이 변제받기 좋아진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뭐가 뭘 담보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죠. 담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이게 피담보 채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 유치권의 경우에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이유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요 수리대금 5만 원 갚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을은 시계 가지고 있다가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잘 동그라미 합시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음 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경락대금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을은 다른 사람보다 수리대금 5만 원을 먼저 변제받을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잘 체크합니다. 뭐는 있고 경매권은 있고 우선 면제권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유치권자의 경우에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유치권자의 경우에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은 우선 면제권이라는 건 경락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변제받는 권리가 우선 면제권인데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문 들어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니 그러면 경매 청구는 할 수 있는데 그다음 우선 면제도 못 받으면 유치권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있으나 마나 한 권리가 뭐 조문에 왜 나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선 면제권이 없어도 유치권자가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불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때 갑이 수리대금 5만 원을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 맞죠? 병이 1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때 경락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럼 이때 100만 원 경락대금 완납하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을은 아직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 변제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그러면 수리대금 변제를 못 받았으니까 병 나한테 시계를 못 넘겨주겠다. 이렇게 을이 병한테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병은 시계를 낙찰받아서 소유권을 취득은 했는데 을이 계속 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은 시계를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병은 시계를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리대금 5만 원을 병이 대신 갚아야 돼요. 그러면 병으로부터 수리대금 5만 원 변제 받으면 이제 채권의 변제를 받은 거니까 지배를 풀어서 병한테 시계를 넘겨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경락대금에서 우선 문제 받지는 못하지만 경락받은 사람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할 책임을 지니까 병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유치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얘는 또 우선 면제권이 왜 없냐면 요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얘네들 등기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부의 금액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유치권은 등기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등기부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도 없고 중간에 유치권이 나와서 경락대금 다 가져가 버리면 이해관계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면제권 자체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됐지만 정확하게 외웁시다. 유치권자에게 뭐는 있고 경매권이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유치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좋다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가 뭘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수리대금 채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 그럼 이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따라서 여기다 씁시다. 요 밑에다가 유치권 바로 밑에다가 씁시다. 요거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자, 유치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치권 파트를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앞에 뭐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그래서 씁시다. 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부동산 유치권. 이게 되죠. 건물 도급 사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 공사를 맡긴 거예요. 그럼 이때 또 똑같이 을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공사대금 받을 수 있고 건물을 공사하느라고 공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여기도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렇게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요 상품권 사례 갑시다. 요 갑이 10만 원짜리 상품권 10,000장을 을에게 보관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물건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임치 계약이라. 임치 계약. 그럼 이때 요 을은 갑에게 임치료 보관료 5만 원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관료 5만 원 반환받을 때까지 요 상품권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상품권 같은 건 얘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얘는 유가증권. 일정한 가치가 종이딱지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 화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정한 가치가 종이딱지 안에 화체되어 있는 걸 이걸 유가증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결국 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되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 되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항상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요거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유치권의 뜻 1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유치권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일단 요 필기를 해드린 것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유치권 규정은 유치권은 요 약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다. 법정. 그러니까 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각각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죠. 얘네들은 계약에 의해서 성립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요 유치권의 경우는 요 을에게 유치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유치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유치권은 그냥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이다. 법정담보물권. 대신 요 법정담보물권 밑에다 씁시다. 유치권 규정은 이건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다시 유치권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따라서 법정담보물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인 건 맞는데 유치권 규정이 임의규정이라서 당사자가 얼마든지 특약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계 수리 맡기면서 너하고 나 사이에는 유치권이 없는 곳으로 특약을 맺으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어요.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권이지만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얼마든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럼 유치권의 성립 요건 해봅시다. 414페이지 갈게요. 414. 자, 거기 네모 2번 성립 요건에다가 별표, 성립 요건 별표. 자,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목차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밑줄 하시고. 자,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그다음 세 번째 이게 하이라이트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없을 것. 이 성립요건 다섯 가지는 한두 번 읽어보면 돼요, 서너 번 보면 돼요. 외워야 되죠. 네, 통째로 다. 왜냐면 얘는 사례도 많고 판례도 많으니까 성립요건 다섯 가지를 외워서 이제 하나하나씩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환의 내용을 정리해 가져갔으니까 8페이지다 씁시다. 자, 첫 번째 유치권의 성립요건 첫 번째 교환에다 쓰되 교환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자, 첫 번째 요건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자,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세 번째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채권하고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 배제에 특약이 없을 것. 자, 7번 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누구여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뭐에 대한 적법. 그러면 불법 점유,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 이런 사람들은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점유가 시작이 되었다. 이때는 유치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심하실 건 채권과 목적물이죠. 중요한 건 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하고 무엇하고의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면 돼요. 목적물. 그러니까 이 시험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다시 정확하게 외웁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과 목적물과의 결련성만 있으면 됩니다. 목적물의 점유와의 결련성은 점유하는 중에 채권이 생겨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뜻인데 뭐 채권 점유하기 전에 먼저 채권이 생기고 나중에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해도 충분히 유치권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다시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그럼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에서 성립요건이다, 실행요건이다. 성립요건이죠. 우리 하고 있는 게 무슨 요건 하고 있죠? 성립요건 하고 있죠. 성립요건. 그러니까 저당권에서는 실행요건이 됩니다.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가 저당권에서는 무슨 요건이고 실행요건이고 유치권에서는 무슨 요건이다. 성립요건. 그다음에 요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에요. 유치권을 배제하거라는 특약이 없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아까 유치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럼 특약을 통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막을 수 있죠.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이 없는 것으로 하자는 특약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요건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자, 갑 이 사람이 이제 을에게 7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건물 하나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건물 하나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이 이게 도급 계약이죠. 도급 계약, 건물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밑에 갑의 이름 뭘까요? 이 사람은 도급인,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수급인. 그 밑에 보통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완성된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귀속, 특별히 특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갑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하자, 을에게 소유권 있는 것으로 하자. 특약 맺는 경우가 많은데 특약이 없을 때는 이제 누가 재료를 댔느냐 가지고 소유권 귀속 관계를 결정하는 겁니다. 갑이 재료를 대고 을이 이제 공사를 마무리 진 거예요. 그럼 이때는 갑이 재료를 제공했으니까 도급인 소유가 되는 거고 수급인이 재료돼서 수급인의 건물을 진 겁니다. 이제는 수급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요 도급 계약에 의해서 을은 이제 건물을 다 지은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이때 공사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요 을은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막 찍으면 안 됩니다. 보통 그 도급 사례의 경우에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소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게 찍는데 그렇지 않고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먼저 도급인 소유.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요 수급인의 입장에 봤을 땐 자기 소유예요, 타인 소유. 타인 소유가 되는 거죠. 이때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저거 교환에다 표시할까요? 자, 9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세요. 9페이지 상단 했어요? 자, 이때 도급인 소유인 경우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거 표시하시고. 그런데 수급인 소유, 자기 건물이라는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유치권 아까 반드시 누구 소유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죠? 타인 소유 물건일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고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틀리면 안 돼요. 다시 타인 소유 물건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지만 자기 소유 물건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또 타인 소유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물건이 채무자 소유 물건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까 시계 사례는 갑이라는 사람의 시계 소유자고 을에게 시계 소유를 맡겼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5만 원 갚을 채무가 있죠. 그 채무자, 갑, 시계 소유자, 갑 이런 경우는 당연히 유치권이 을이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일 필요는 없어요. 그 사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A라는 사람이 노트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을 갑이라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빌려준 거예요. 그럼 이게 노트북 빌려준 건 이건 임대차 계약이죠. 이때 요 A의 이름 뭘까요? 임대인, 갑은 임차인. 그러니까 A가 소유자로서 노트북을 임대해 준 사람이고 갑이 임차인으로서 노트북을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노트북 소유자는 누구예요? A. 현재 빌려서 쓰고 있는 사람은 갑인 거예요.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요 컴퓨터 수리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요 컴퓨터를 수리해주고 노트북을 수리해주고 똑같이 갑에게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수리대금 5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채무자.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 밑에 요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요 을은 이 노트북 컴퓨터를 유치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중요한 건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으면 돼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으면 되죠. 따라서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노트북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채무자는 누구예요? 채무자는 갑, 노트북 소유자는 A. 이렇게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채무자 소유 물건이어야 한다. 그러면 OX, X. 다시 채무자 이외에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건인데요.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이 뭐죠?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해야 되고 따라서 불법 점유인 경우 유치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죠. 이건 책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올까요? 415. 자, 거기에 먼저 41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거기다 땡땡 하시고요. 두 가지를 씁시다. 두 가지라고 씁니다.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몇 가지다? 두 가지. 자, 먼저 문장을 기억합니다. 기억.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한 경우? 발생. 이거 시계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시계 고장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시계 이제 고쳤다는 겁니다. 그럼 시계 때문에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즉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 했다?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유치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 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법률 관계, 사실관계에서 생긴 반환 청구권끼리는 결련성이 있어서 유치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니은번에 보면 얘들이 많은데 그 시험에 필요한 것들 제가 다 모아가지고 온 겁니다. 자, 첫 번째 갑시다. 수리대금 채권 찾았어요? 자, 거기다가 시계 사례. 그러니까 수리대금 채권에다가 시계 사례라고 써봅니다. 아까 설명했던 시계 사례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고장 나서 시계 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계 때문에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다 없다? 있죠. 이때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거기는 임대차 사례를 씁시다. 임대차 사례. 임대차 사례. 그건 임대차 공부할 때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였다, 유익비를 들였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 필요비나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유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한 물건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역시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서 이때 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는 계사례라고 써볼까요? 계사례. 그럼 칠판을 좀 봅시다. 갑의 개가 을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을은 개의 주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개의 주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개 때문에 생긴 거죠. 즉 무엇과 무엇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은 손해배상을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이 개를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개를 유치를 하려면 뭐 유치권의 성립 요건 5가지 이외에 을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대단한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권하고 목적물 사이에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요 계사를 이해하면 이제 우리 판례에서 말두필 사건이라고 있어요. 말두필 사건. 그 뭐냐면 갑의 말두필이 을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갑의 말두필이 을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말이 농작물 먹는 거 어느 정도 양을 먹는지 한번 아세요, 여러분? 말이 하루에 몇 킬로나 먹을까요? 한 500kg 먹어요. 500kg. 뭐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러면 요 갑의 말 두 필이 을의 밭에 들어 농작물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요 을은 말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말 때문에 생겼다, 말 주인 때문에 생겼다. 말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말 두 필을 얼마든지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거기는 도급 사례. 도급 사례.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도급인 소유라는 게 포인트예요. 아까 수급인은 공사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반드시 도급인 소유일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수급인 소유인지 도급인 소유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는 그 바로 밑에 무효 취소 내목하셔 볼까요? 무효 취소. 그러니까 무효 취소 사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무효 취소 사례. 자, 이건 칠판 한번 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각각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또 매매 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겁니다. 그럼 각각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갑은 등기를 이전해 주었고 을은 대금 지급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각각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으니까 자기가 상대방한테 준 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럼 갑은 을한테 뭘 달라고 할 수 있죠? 건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 반환 청구 이름 뭐죠? 무효 취소니까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다음에 을이라는 사람도 갑에게 1억 원에 준 거니까 대금에 대해서 역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는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 각각 반환 청구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을 가지고 봅시다. 그럼 이때 을은 요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매매 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이 갑의 건물을 계속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매매 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을은 계속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취소가 되어서 각각 반환 청구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한 법률 관계로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긴 경우에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으니까 이때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갑시다.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가서 생기는 반환 청구권. 거기는 우산 사례 한번 써볼까요? 우산 사례. 우산 사례. 자, 윤영은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우산 가지고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거예요. 을도 자기 우산을 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간 겁니다. 이제 여기 PPT 만들 때 그 식당 가서 밥 먹었다. 그 식당을 표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고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걸 하나 찾았죠, 이거.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우산을 가지고 갔고 을은 또 갑의 우산을 가지고 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우산을 서로 맞바꿔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자기 우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을도 마찬가지로 갑에게 자기 우산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 한 사람 갑 가지고 해봅시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자기 우산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자기 우산 반환받을 때까지 을의 우산을 갑이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는 이렇게 물건을 서로 맞바꿔 가지고 갔다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반환 청구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때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총 제가 설명한 게 몇 개죠? 6개. 자, 그럼 해봅시다. 첫 번째 시계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시계 사례가 뭘 말하는 거죠? 그 권리 말하시면 됩니다. 시계 사례 이건 뭐죠? 수리대금 채권. 그다음 임대차 사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 청구권. 계사례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도급 사례 도급인 소유에 속하는 완성물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 무효 취소 사례는 그냥 무효 취소 사례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산 사례가 뭘 말하는 거죠? 우연히 물건을 서로 바꿔갔을 때 이때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다시 세 번째 요건이 뭐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연성. 네 번째가 뭐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 도래.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치권의 효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치권의 효력.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책으로 이제 어디 오냐면 뒤쪽으로 옵시다. 417페이지 올까요? 417페이지 찾으셨어요? 자, 417페이지 거기 먼저 유치권자의 권리에서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전부 동그라미 할까요? 전부. 자, 유치권의 효력은 책의 중요한 조문을 읽어보고 이제 교환에다가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치권의 경우에 가장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유치권이 있다 없다 있죠. 동그라미 합시다. 아까 유치했듯이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한 권리가 이게 유치권이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을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기 위해서 을이 시계를 유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시계를 훔쳐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을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시계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 행사 중인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이 훔쳐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시계를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잘 기억합니다. 첫 번째 유치권자의 경우에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그 유치물 반환 청구권을 유치하고 있는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완전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소유권에 기한 물건 청구권 공부할 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물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에 대한 침해가 생겼을 때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유치권자의 경우는 아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좀 달라요. 지상권자하고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물권 또는 청구권이 두 개라 그랬죠. 지상권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전세권의 경우에도 전세권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두 가지가 다 병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치권의 경우에는 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점유권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만 인정이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뭐만 인정이 된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즉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물권 또는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그거 조심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경매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418. 자, 418페이지 찾으세요. 자, 거기 쭉 내려오시면 322조 1항 있어요. 322조는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죠? 두자. 있다. 그래서 교환에다 체크할까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이항 갑시다. 이게 간이변제 충당권이라는 건데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어떤 물건들은 그 뭐 썩을 것 같다 또는 뭐 너무 가격이 싸다 이런 것들은 경매에 넘기기 적당하지 않죠. 이건 감정인의 평가에 맡겨서 직접 자기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계 수리대금도 5만 원, 시계 값어치도 5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요 뭐 경매에 넘기기 적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요 5만 원에 대해서 시계 수리대금도 5만 원이고 시계도 5만 원이니까 우리 그냥 시계 소유권을 자기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간이변제 충당권이라고 그래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권자에게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는 있다 없다는 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다시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또 간이변제 충당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유치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없죠. 우선 면제권이 경락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을 먼저 변제받는 게 이게 우선 면제권인데 유치권자에게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상대위는 대표적으로 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근데 건물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어지면 저당권 설정자에게 뭐가 나올까요? 화재 보험금 나오죠. 그 화재 보험금 중에서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먼저 변제를 해줘. 이게 물상대위성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선 면제권이 있는 권리들만 물상대위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뭐가 있는 것만? 우선 면제권이 있는 것만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는 우선 면제권 자체가 없어서 목적물 대신에 뭐 화재 보험금 나왔다, 수용 보상금 나왔다, 뭐 손해배상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한번 읽어보겠어요. 책 오른쪽인데요. 419 과실수취권 찾았어요? 자, 419페이지 양거로 4번 과실수취권 한번 읽어봅시다. 유치권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7번 볼까요? 그러니까 을은 시계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요 갑의 승낙을 받고 이 시계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차임적으로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받은 돈은 얼마죠? 10만 원. 갑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얼마죠? 5만 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자기가 먹고 남는 5만 원을 갑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과실 수취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합시다.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동그라미 하고 여기는 밑에다가 작게 씁시다. 유치물 사용권에다가 두 가지라고 씁시다. 두 가지.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사용권인데 무려 두 가지나 있어요. 먼저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오시면 324조 2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에 사용되어 또는 담보정을 하지 못한다. 먼저 승낙을 동그라미 할까요? 거기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1. 첫 번째 유치권자의 경우에 요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유치물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승낙에 의한 사용입니다. 단서.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존 할까요?
그러니까 승낙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고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교환해 와서 다시 유치권자에게 유치물 사용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무려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자, 첫 번째가 읽어봅시다. 뭐에 의한 사용? 승낙에 의한 사용. 두 번째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 보존에 필요한 사용 옆에다가 EX 하시고요. EX 하시고 옆에다가 자동차 사례라고 씁시다. 자동차 사례. 이거 시계 대신에 자동차를 집어넣으면 딱 내용이 딱 떨어져요. 그럼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공업사 을에게 자동차 수리를 맡긴 거예요. 그럼 이때 요 공업사 측에서는 자동차를 수리해줬으니까 수리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자동차를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자동차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능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한번 타줘야 돼. 그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유자에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때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치물 사용권이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자, 그다음 비용상환청구권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자 420페이지 가세요. 325조 갑시다. 325조 가면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먼저 1항 갑시다. 1항 가서 필요비를 하나 동그라미 할까요? 그러니까 2항 가서 유익비 동그라미 합시다. 요게 이제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목적물로 유치하고 있다가 목적물에 필요비를 들였다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요. 또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다시 유치권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도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도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시험에서는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처럼 있다 없다는 게 잘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됩니다. 선관 주의 의무, 남의 물건 다루듯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선관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채무자의 권리 하나 볼까요? 이건 뒤쪽에 유치권 소멸 파트에 나와 있는데 한 장 넘어올까요? 422페이지. 자, 거기 양가로 1번 유치권 소멸 청구라고 해서 2번 있죠. 2번 채무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무자는 자, 다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채무자를 네모칸 칠까요? 채무자. 그럼 칠판을 보시면 이때 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의 시계가 이제 급하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시계 대신에 다른 담보를 너한테 제공해 줄 테니까 시계를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입니다. 다른 담보 제공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 소멸 청구권. 자, 그럼 이때 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건 누구의 권리인 거예요? 채무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누구의 권리라고요? 채무자의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복습할 때 하나씩 잘 동그라미 합니다.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자기 걸로 잘 연습을 해두시기 바라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결해 볼까요? 일단 문제 자체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냥 전형적인 시계 사례죠. 시계 수리대금 반환받을 때까지 시계를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리대금 얼마예요? 5만 원. 자, 먼저 1번 제3자 병이 갑으로부터 시계를 양수하고 끊고, 그럼 지금 시계 소유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넘어간 거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의
유치권이 빨라요? 병의 소유권이 빨라요? 을의 유치권이 빠르죠. 그럼 갑은 수리대금 변제를 을은 갑으로부터 수리대금 변제를 못 받은 거니까 병한테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네요.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하여 시계를 인도하여야 한다. O의 X예요. X죠. 그 다음에 2번 갑이 3만 원을 지급한 경우 을은 시계를 반환해야 한다. 그럼 수리대금 얼마예요? 5만 원인데 3만 원 지급한 거니까 아직 얼마 받을 게죠? 2만 원 다 변제받을 때까지 이 시계 전부에 대해서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4만 원 지급하면 시계 인도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4만 5천 원 4만 9천 원 4만 990원 제가 하려고 한 얘기는 뭐냐면 요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다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피담보 채권 갚은 금액만큼 유치권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야?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나눌 수 없다고 해서요. 이건 2번 옆에다가 불가분성이라고 쓸까요? 불가분성.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걸 이런 담보 물건의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그럽니다. 3번 갑시다. 3번. 을은 자기의 물건에 있어서 같은 주의를 가지고 시계를 점유해야 한다. 아까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관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물건에 있어서 같은 주의로 물건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두 의무 중에서 이 선관주의 의무가 주의 정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물건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는 게 주의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주의 의무가 주의 정도가 높은 거다? 아니면 자기 물건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는 게 주의 정도가 높은 거다? 선관주의 의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좀 머리가 좀 반대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물건 다뤄도 하는 걸 되게 주의 정도 높은 걸로 생각하는데 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총무님한테 좀 미안해서 어쩌지? 자, 이게 분필이에요. 분필. 자, 일단 요 분필은 제 거야, 제 거.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소유권 있는 거니까 그럼 제가 뭐 보관하고 싶은 대로 보관하면 돼요. 이게 이제 자기 물건에 있어서 같은 주로 보관한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관주의 의무는 남의 물건 다뤄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남의 물건 다루는 거니까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트리면 안 되고 보관할 때 이렇게 보관하는 걸 선관주의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과 같은 주의로 보관하는 건 물건을 함부로 보관한다는 뜻이고 선관주의 의무는 남의 물건 다뤄도 소중하게 보관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구별되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갑시다. 을이 시계를 유치하고 있는 유치 동그라미 하시고 유치하고 있는 동안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유치권의 행사는 행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해요. 그러니까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중단 조치라는 게 별도로 따로 있어요. 뭐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이런 걸 해야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고 유치권 행사는 요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다 아닌 겁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행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중단된다,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써먹을 만한 게 5번이죠. 자, 승낙을 동그라미 할까요?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 시계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끊고 일단 승낙받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있죠.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얻은 임대료로부터 우선문제 받을 수 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갑의 승낙을 받고 병한테 시계 빌려주고 차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차임에서 자기 실권 먼저 충당할 수 있다 그랬죠. 이 권리 이름 뭐죠? 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 그러니까 임대료로부터 자기 채권에 충당을 하게 되면 사실상 먼저 변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로부터 우선 문제 받을 수 있다. 5의 X예요. 5. 자, 그럼 답 뭘 골라줘야 돼요?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저당권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